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지금부터 김어준의 파파이 제 69회 시작하겠습니다. 쓸데없이 한국에서 공부한 김옥 기자가 최근에 한겨레의 데스크가 됐습니다. 정치부문 데스크라고. 정확하게는 정치 알고 싶지 않아요, 자세하게는. 디지털 데스크. 하여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자리를 차지했고. 마치 내가 자리 욕심이 있어서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려면 이제 학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거죠, 쓸데없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들러리 제2의 친노 오픈 프라이머리 추진하는 김무성 즉각 사퇴 어버이연합. 김무성 친노로 밝혀졌어요. 친노로 밝혀졌는데 지금 어버이연합을 누가 움직이는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을. 저는 네이버를 보다 보면 항상 권력이 기관이 정보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 미세한 손길을 항상 느낍니다. 섬세한 터치를 항상 느껴요. 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검색을 해요. 네이버는 다들 검색해 보셨죠? 뭐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뭐 사이트 뭐 이렇게 나오고, 동영상, 지식백과 뭐 이미지 나오고, 지도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이 순서는 어떤 종류를 검색을 많이 하나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러해요. 이미지, 뉴스, 실시간, 동영상, 블로그, 지식인, 지식백과. 더보기를 하면 뭐 카페도 나오고 하죠. 요 내용들이 쭉 검색되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끈해를 검색할 경우 다른 인물을 검색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제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검색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들이 쭉 배열되는데 문재인의 요소 중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도 검색을 하면 그 첫 화면에 블로그가 나와요. 당연히. 그런데 박근혜한테는 블로그가 없어요. 블로그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첫 화면에. 혹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가 안 나오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가? 황교안, 총리 나옵니다. 블로그 쭉 가보면. 예를 들어서 친박의 이인자 쭉 블로그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그래? 그러면 요즘 뜨고 있는 반기문 검색해보면 쭉쭉쭉쭉 카페 뭐 어쩌고저쩌고 블로그 나와요. 첫 페이지에. 홍준표 나와요. 그러면 안철수 나오죠, 당연히. 블로그가 안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김무성이 안 나옵니다. 뉴스 나오고 쭉쭉 나오고 뭐 지식백과도 나오고 하다가 안 나와. 박근혜, 김무성. 김무성 대표 외에 새누리당에 있는 어떤 정치인도 다 나옵니다. 물론 야당도 다 나오고 연예인 다 나오고 여러분들 아는 이름들 전부 다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뉴스, 뭐 백과 사전, 이미지, 뭐 사이트 이렇게 관리된 1차 걸러진 정보만 나온다는 거예요. 블로그처럼 개인의 감정이나 솔직한 표현이 들어간 콘텐츠가 이 사람들의 검색어에는 안 걸립니다. 첫 화면에는. 김무성 대표 뭐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블로그에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굳이 메뉴를 눌러서 찾아가 들어봐야 돼요. 불법은 아니지. 없애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첫 화면에 쭉 뿌려질 때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예상되는.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차기 주자에서 미끄러지잖아요. 부르고 나올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하잖아요. 기울어진 야당에 불리하다. 한쪽에 기울었다. 이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요즘에 이 어떤 섬세한 손길들은 그게 기울어졌는지조차 못 느끼게 한다고. 이렇게 미세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그 노출을 관리하고 하는 경우가 네이버에는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 당하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최근의 정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저술인 정청래입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요즘 연일 화제니까. 차기 대권 후보이자 대표직으로 쭉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권 후보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새로이 발견된 징후 이런 거 있어요?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최고위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서 사실상 한 명도 없죠. 김무성을 지지해주는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없다. 김무성 대표가 앉잖아요. 네. 원내대표 앉죠. 서청원 앉죠. 네. 원내대표 앉죠. 그리고 네. 최고위원들 쭉 앉잖아요. 네. 근데 공개적으로 김무성 대표 지지 발언을 하는 최고위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네. 원래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좀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예. 쪽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김태호 최고위원조차 처음에는 중립인 것처럼 그랬죠.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친박으로 이인재 최고위원도 중립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확 넘어갔어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붙으면 결과적으로 미래 권력이 이겨요. 왜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질질질 밀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세니까 TK 영남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 있는 사실이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라고는 이건 말할 수 없고 저희도 이럴 줄 알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그냥 계속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대통령 하고 그냥 물러나라.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어요. 이런 유력 인사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고요. 요건 뭐냐. 현실적인 힘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키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율도 1위고 네. 당 대표고 그러는 밀리고만 있냐. 첫 번째 이유는 네. 본인의 편을 나서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지금처럼 뒤로 밀리면 계속만 밀리면 사실은 뒤에 가서 서주고 싶어도 내가 줄 섰다가 또 뒤로 할 일 없이 밀려버리면 괜히 나만 삐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런 거죠. 왜요? 우리가 같이 좀 싸워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장수면 앞에 나가서 칼 들고 그러니까. 좀 뭔가 설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칼 뺐다가 넣고 하니까 우리는 언제 나가서 싸우냐. 그러니까 뒤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줄 서도록 못 만들었다는 건데 제 말은 줄 서도록 만들게 치고 나가지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하지 돌파를 못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하면 당신들 공천 받을 수 있어. 아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힘이 너무 세니까. 고마워요. 내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간을 벌게 해줬어. 계속 길게 얘기하세요. 지금 싸우면 너무 상처가 큰 거고. 네. 아니 근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근혜 말 대통령은 막지 마세요. 예. 기운이 좀 빠질 거잖아요. 이제 이 정도 시간 벌어들였으면 충분하죠? 조금 부족해. 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좀 빠지고 나중에 현직 아니, 그런 국회의원들이 면도 없잖아 있겠으나 그게 만약에 몇 달 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공천 룰 정할 때니까 싸우려면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신문 광고를 하다 보면 내고를 하게 되죠. 내고. 지금 내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보니까 우선 추천 지역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전략 공천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발 일단 물러났고 몇 발 물러났죠. 몇 발. 한 발 물러났고
청와대에서는 뭐 경호실 차장 몇 명만 출마한다. 나머지는 다 순장조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일단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현재 휴전 상태고 그리고 공천 특별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 끌기용.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사람 국회의원 몇 명 시키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짓을. 두 가지죠. 뭐냐면 하나는 김무성 대표에게는 줄 수 없어.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핵심.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나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수렴청정하고 싶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갖고 싶어. 뭐 이거잖아요. 왜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가? 이걸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포기해. 오케이, 포기했어. 안심공천 어쩌고, 안심번호 포기했어. 뭐 다 계속 밀리자. 그리고 오늘까지만 참는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어요. 세상에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까지만 참는다 했는데 내일도 참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모레도 참고 다음 날도 참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줄을 안 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유승민 파동 때 그때 같이 유승민과 손잡고 그렇죠.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 밀리고 나서 자기만 살려고 한 건데 계속 지금 청코나 쪽으로 지금 몰려 있죠 지금. 저 코너는 어디입니까? 청와대 코너. 청코너에 가서 자기 코너가 아니거든. 의원님 오늘 순발력 좀 있는데요? 그래?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 잡혔다 저거. 그러면 여의도에서는 뭐가 잡혔나 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잘하세요. 뭘 잡혔는지는 본인만 알죠. 아니 그런 얘기는 해요. 잡혔구나. 뭐는 빼고 잡혔구나.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잡히지 않았어도 타이밍을 볼 수도 있고 전략 전술상 그리고 뭐가 잡혀서 진짜 질질 끌려다닐 수 있고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것만은 사실이죠. 네. 근데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오늘은 굉장히 여유 있는 자학 개그도 했어요. 오늘 이대에 강연을 가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연애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내 둘째 딸 꼴난다. 이런. 굉장히 세련된 그 변명이에요. 우리 딸은 그냥 연애를 잘 못 해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디펜스 하는 거거든요. 딸들이 연애한다고 아버지한테 다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것도 그렇고 연애를 딱 한 번만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요 최근 화제입니다. 고용주, 박문진. 그 MBC 대빵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상. 박문진 이사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MBC 문화방송 지분의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죠. 정수장학회 정수는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을 따서 정수장학회. 그리고 MBC를 30% 지분을 갖고 있죠. 문재인 공산주의자고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법에 걸려요.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이 와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줬잖아. 아니 내가 한 발언이 아닌데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본인도 확신한다고 말해요? 확신한다고 계속 그걸 강조해요. 이재명 시장이 와서 얘기한 거 들었나 봐. 그다음에 노무현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는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뭐 등등. 굉장히 주옥 같은 그리고 것들을 국사학자 90%는 좌익이다. 네. 좌편향돼 있다. 빨개기란 소리죠.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어요, 요즘. 폭포수처럼. 근데 이 양반이 히스토리를 보면 불임 사건이라고 하죠.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했던. 그때 81년도에 이제 영장 없이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고문하고 했던 불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작년에 전원 무죄가 됐어요. 대법원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악당이 된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직접 연관돼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러죠? 그 대빵 검사 밑에 있던 새끼 검사겠지. 새끼 검사 셋 중에 하나였다고. 발음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아니 새끼 검사, 대장 검사, 새끼 검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불임 사건이 무죄가 되면서 자기가 악당이 된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불임 사건에 무죄를 내는 일부 사법부는
김일성 장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는 빨갱이를 잡았다 이거지 예전에. 나 나쁜 놈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을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 돼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나 나쁜 놈 아니야. 걔들이 빨갱이야. 이런 논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5월 달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 둘이 1시간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북기를 썼어요. 그 방북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이거 고무찬양입니다. 국가보안법상.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를요 문재인 대표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전해들은 뒤 가슴이 뛰긴 했어도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다. 그건 뭐 무슨 죄입니까? 이것도 고무찬양이에요 다. 기분이 나빴어야 돼. 기분 나빴어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내가 김정일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투철하면은 그러면 네 국가 간에 투철하면 국가 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거는요 국가기밀 누설이에요. 왜요? 가슴을 탁 터놓고 어떻게 아무 얘기나 합니까? 가려서 해야 되고 무찌르자 공산당. 너는 공산당이야 그랬어야 그렇지. 돼. 그리고 야, 이게 진짜 이건 친북 발언인데요. 3박 4일의 북한 방문 기간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거는요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북한 가서 살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했어요. 이게.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의기까지 투합. 이건 무슨 둘이 무슨 조직을 만들자는 거 아니었을까? 의기투합한 것은? 그래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사상적 기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 물음에 고영주 이사장은 대답하라. 대답하던가요? 아직 못 들었어요. 아니,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다. 의원총회에서 좀 있으면 얘기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인들 고용주법에 저촉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문재인 노무현을 찍었던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절반의 국민들은 이적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여야 돼. 이런 사람을 다시 끌어내가지고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가지고 박문진 이사에 앉힌 거예요 현 정권이.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장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뽑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임명을 해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에서 공모를 합니다. 박문진 이사장으로 하고 싶은 사람 서류 제출. 거기서 그래서 심사해서 낙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실제로 법적으로 임명 권한은 없어요. 박문진 이사장.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어떻게 KBS, MBC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라. 이런 엄청난 발언을 제가 했죠. 오늘. 아니 그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으로 만들어진 내용 아닙니까? 아니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많은 의원들과 기자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를 숨죽여 제 얘기를 듣고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어요. 박수 칠 엄두를 못 내더라고. 이 시점에 이 박문진 고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저는 사적인 레벨에서는 자기 과거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들이 빨갱이였다. 사적인 영역 플러스 네. 공적인 영역까지 얘기한다면 이분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그 공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었어요. 거기서 친일 우리가 임명사전 민족문제연구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맞불 놓는 차원에서 친북 인사 임명사전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친일 임명사전은
국가관을 부정한다고 그랬던가? 뭐 무슨 이유 예, 때문에? 그러면서 예. 친북 인명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100명인가를 발표했어요. 야, 거기에 나는 빠졌대. 급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가? 네. 아, 이 좋아할 일이 아니네. 네.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쯤이면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몇 년 전에 만들었어. 동영상 보셨어요? 어떤 거? 그 백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네. 소위 애국진영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들이 네. 그 명단에 특정 인사가 빠졌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얘기를 하다가 나가니까 니들도 빨갱이 아니냐 이러면서 뒤에서 아, 같은 편끼리. 그렇죠. 아,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아니죠. 이제 더- 그분들은 더 구구절로 해야 더 되는데. 애국적인 분들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요 정도 100명만 이걸 발표하냐? 네. 범위를 넓혀서 한겨레 기자까지 넣어야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는 뉴스타파 동영상이 있을 텐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빠졌냐. 친북 인사에 친북 임명 사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빠졌다고 또 희한하게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이 이 사람한테 이 양반한테 그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더 이런 경쟁대회 하는 거죠. 그분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원조 빨갱인데 왜 뺐냐 이런 거예요? 뭐 빠져 그렇죠. 있어요 거기? 예, 빠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제 그 자리에서도 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근데 이분 왜 김대중 대통령을 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그 얘기해온 연장선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네. 그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들어 아 소개해줬구나 그러니까. 그 점을 들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해버리면 아까 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미방이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물어봤답니다.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평양 가서 이러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책으로까지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너 그러면 빨갱이 아니냐? 공산주의자냐? 네.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럼 박문진이 이사장 잘릴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을까? 아직 대답이 준비 안 됐겠죠. 아니면 이런 것까지 내가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걸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아닌가에 대한 대답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저는 이 시점에 하필 이런 그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격 포인트가 대부분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친노 진영 그리고 거기 김무성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넣어야 되지. 어버이연합에서 제2의 친노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들의 연민 그게 혹시 어떤 정서적 연대감으로 문재인 대표가 연결돼서 지지로 만들어질까 봐 이걸 단결시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전방위를 하는데 그중에 그런 노력 그런 임무를 좀 받은 게 아닌가. 두 가지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력 판도를 놓고 봤을 때 느슨하든 아니면 촘촘하든 조직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은 친노 그리고 문재인 대표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 하나 있다면 정청래. 뭐 요 정도 있는 거야. 안철수 대표 섭섭해. 아니 거기는 아니 지지세는 있는데 조직된 대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친노 종북 이것만 계속 더 씌워서 그렇죠. 공격해낸다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네. 거죠. 다시 말해서 친노 문재인 여기만 무너뜨리면 다음 대선은 쉽게 간다.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월남하신 분들 있잖아요. 월남하신 분들이 대부분 반공주의자가 됐어요. 그건 두 가지죠. 자기 신분 세척도 있고 나는 이렇게 국가인 투철하다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소리 높여 외쳤죠. 그러니까 이분도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좀 무리를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무리수죠. 하면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다. 이런 자기 보호 아니면 셀프 광고 극우의 대장이 되고 싶은 그런 뭐 하여튼 영웅주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적인 이유와 그 외에 부여받은 어떤 역할 둘 다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오늘 부여받으신 다음 주에 왜 김무성 대표는 질질질 끌려만 가는가? 네. 왜? 무엇이 잡힌 것인가? 뭘 잡혔나? 뭘 잡혔나? 예.
그것을 취재하다가 네. 그것을 못 잡으면 제가 여기 못 나오잖아요. 나오기 위해서라도 잡아야 되겠네. 뭔가 끄트머리라도 잡고 네. 나오시길 바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도정환 의원 나와가지고 국정교과서 얘기했었잖아요. 국정교과서를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정환 의원님이 저걸 보내줬어요. 그때 왜 국정교과서가 채택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홍보 좀 잘해달라고. 직접 무슨 홈페이지를 만드셨대요. 카드뉴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폭풍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 사정시에서는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정하기로 했어요? 당 지도부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본인이 최고위원인데 맨날 사인이나 다니고 있으니까. 큰일 났어요.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없앤다고. 모 드라마에 나온 물건을 중국 사람들이 살 수 없어 알아봤더니 공인인증서 때문이라며 그걸 없애버리라고. 그게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 공인인증서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이 오픈넷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해킹 사건, 휴대폰 해킹, 이탈리아에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오픈 백신을 만들었다고, 국민 백신을. 기억나시죠? 오픈넷을 운영하시는 김기찬 교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찬 교수님이신데, 사실은 이쪽 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와바리? 굉장히 괜찮은 표현입니다. 예. 이쪽 나와바리에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전공은 법을 하셨어요. 그죠? 네, 원래는 중세 유럽의 법 역사 그거 했어요. 이상한 걸 하셨네. 네. 12세기, 13세기 네. 영국법. 중세 유럽법을 유럽 법당 유럽 법 역사를 그리고 로마법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덜 이상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이 IT 쪽에 꽂히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03년에 한국에 왔어요. 네. 그 전에는 로마에 계셨습니까? 영국에 한 12년 넘게 저랑 살다가 동창. 저는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를 네.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쓰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제 컴퓨터,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 뭐 그런 게 2003년에 한국에 왔을 때는 도대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원인이 뭐 때문에 이런 거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독학으로 IT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리눅스 운영 체제 이런 거는 뭐 97년 이때 이제 그쪽으로 갈아탔는데 그거 깔고 뭐 이러느라고 조금 맨 땅에 헤딩하듯 좀 시간 많이 깨먹었죠.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인인증서라는 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국가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뭔가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그 추가 프로그램이 오로지 윈도우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추가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있더라라는 걸 그때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액티브엑스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IT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보안 기술, 암호 기술 뭐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 금융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는 데도 금감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금융위원회 하에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감독하고 이름이 비슷한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금융결제원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는 민간회사라고요. 현대 제품을 국가에서 꼭 쓰라고, 이것만 쓰라고 정해놓은 것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역시 총수께서 뭐 딱 당큐에 정리를 해주시는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인인증서 좀 없애면 좋겠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벌써 작년 4월인데 왜 아직까지 안 없어지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적어도 이 나와바리에서는 실세가 누구냐? 박근혜는 아니다는 거지. 여기 저 밑에 제일 밑에 금융결제원 여기가 사실은 실세고 저 위에 정부기관 있잖아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실은 실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서 진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진짜 실세는 여기 업자들. 예. 근데 이름을 진짜 야리꾸리하게 지어가지고 금융결제원 이러니까 전부 다 무슨 정부기관인 줄 착각하는 굉장히 거예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여러 영업을 해요. 온갖 돈 되는 거면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 제일 밑에 보면 비영리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형태는 사단법인이에요, 게다가. 근데 이제 사실 사단법인이 그렇게 영업행위를 그냥 막 본격적으로 골몰하게 하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돼야 되는 사유인데. 한 해에 얼마씩 법니까, 여기가? 금융결제원이라는 이 사기업 업체가 그 은행 보험 증권용이라고 용도가 제한된 공인인증서가 있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범용은 4,400원인가를 내야 되는 거고 그냥 온라인 뱅킹 쇼핑 용도로 제한된 거는 무료라고 하잖아요. 무료. 이 모든 국민이 무료라고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그 돈의 내막이 이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자선사업 단체인가요? 아니거든요. 금융기관이 돈을 내나요? 그렇죠. 각 은행이 발행을 해주는데 은행은 발행할 때 당장 그 발급 신청한 고객에게 돈 내라 4,000원 내라 안 해요. 그냥 무료로 발급해 주잖아요. 근데 A 은행이 분기별로 이번 분기에 총 몇 장 발급했냐? 그 발급 건수에 따라서 뒷돈을 이 금결원에게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한 장당 얼마인지도 비밀이지. 주식회사나 아니면 상법상의 회사라면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자들은 우리는 회사가 아니다.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도대체 얼마를 굴리고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굴리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받아낸 자료가 있으나 우리가 그거를 또 공표하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소관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는 않나요? 그 사단법인을 그렇지. 예. 감독하는 감독관청이 있습니다. 그 감독관청이 이 업체가 금융회사들, 뭐 은행 이런 금융회사들 간의 상호 결제를 주로 하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감독관청이
재무부였어요. 지금은 네. 기획재정부. 기재부죠, 지금은. 예, 기재부가 감독을 하고 이자들이 막 영업 활동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좀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사실은 설립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잘 봐주고 있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지금. 너무 잘 봐주는 이유가 있더라고. 예, 그게 기재부의 고위 관리로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일이 딱 가가지고 그게 또 잘 드러나지 않는 이 금융결제원이라는 이 업체의 이사들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보여요. 누가 이사인지 아는데 등기 안 되는 또 임원이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근데 연봉이 한 3억씩 이래 되는데 임기가 3년이고 거기에 감사로 탁 가는 거예요. 여기서 강제하고 여기서 감동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퇴직한 고위 공무원도 일로 갈 수 있겠네요? 그게 진짜 더욱더 의외였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계속 기재부 공무원이 갔었어요. 그런데 2012년인가? 가장 최근에 그때 그 종전 감사 임기가 끝났고 새로 기재부 출신 어느 분이 오셔야 될 타임인데 의외로 금융위원회의 법무규제개혁 담당관 그분이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이거를 책임지는 분이거든요. 전자금융감독규정이라는 게 금융회사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 중에 금융회사들 업무 중에 오프라인 금융 업무도 있는데 그중에 온라인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감독 규정 그게 이 은행들에게는 뭐 헌법과 같은 존재예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높은 게 전자금융 감독 규정 비슷하게 막 그 궁극적인 규제 규범인데 그 규범을 만드는 총책임 역할을 하신 분이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금결원 감사로 딱 가죠. 원중희 씨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그 고위 공무원, 퇴직한 고위 공무원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공직자윤리법. 예, 공직자윤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법률, 규제, 법무개혁 뭐 이쪽 소관 분야니까 법원환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신 거겠지. 우리도 사후에 막 면밀히 검토했어요. 공직자 윤리법 예. 막 하고 막 온갖 거 우리도 막 한번 좀 열을 받았으니까 이건 너무나 심한 부정. 그분이 퇴직한 지 뭐 한 2달이 안 된 그런 시점에 그냥 가가지고 돈을 막 그렇게 받기 시작하니까 사실 한 달쯤 전에 그 돈을 받았으면 완전 뇌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몇 달, 한 2달만 있다가 그때부터 받기 시작해서 3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월 한 2천 몇백만 원씩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도 막 삼억이니까. 뒤집어 봤는데 막 보니까 빠져나갈 수는 있더라고요. 엄청 막 이게 회사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기재부 공무원이 뭐 여기 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관 감독 관청은 아니고 또 왜냐 감독은 기재부에서 받으니까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감독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감독원이 하지. 그죠? 아니, 얘들은 그냥 사기업이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감독하지 네. 금융결제원을 그렇죠. 감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사기업이지, 그죠? 사기업이고 오로지 인증서 팔고 아니면 은행 간의 결제 같은 거 그런 서비스를 돈 받고 제공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얘들은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웃기는 거야. 금융기관이 아닌 자들이 이름을 금융 이래 붙이니까 또 총수까지도 헷갈리잖아. 이 사람들은 금감원에 감독 받는 거 아니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래 빠져나가고 저래 빠져나가고 해서 법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도 계실 거예요. 원중희 씨. 예, 웬만한 원모 씨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아니요, 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금결원, 감사, 원중희 이렇게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뜨고 이런 그러니까 건데. 저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시는. 저분들이 그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저자들이 이른바 모피아 뭐 이런 사람들입니까? 글쎄 뭐 모피아는 조금 더 이제 여러 분야에 있는 거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종의 보안 마피아. 보안 마피아.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 마피아. 보피아네, 보피아. 네, 보안 기술인데. 근데 오늘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규정은 2015년에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아, 규정 자체는? 예. 저도 오픈넷 창립하기도 했고, 열심히 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는 저는 사임했고, 아, 그러세요? 네, 예. 오픈넷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께서 열심히 또 계속 또 여러 다른 분야에 창립하고 운영도 계속 하실 때만 알았더니 이제 운영은 더 이상 안 하시고. 예, 예. 저는 이 문제를 한 7년 넘게 디립하고 하다가 저의 인생도 따로 있다. 새로 사람이 이러다가 폐인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한 시민으로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제가 뭐 더 이상 무슨 새로운 뭐를 이야기할 내용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했다. 끝까지 다 했어요, 사실. 이걸 밝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임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거 바뀌려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는 더 계속 쓰고 고생을 하고 그래야 겨우 바뀔까 말까 하겠다. 요런 정도로 이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근데 올해 2월, 그 다음에 올해 3월, 올해 6월,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금융위원회가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꿨어요. 바꾸긴 바꿨군요, 규정은.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는 그 이른바 보안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거 있거든요. 뭐 키보드 해킹 방지 플러그인, 은행 들어가면 항상 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개인 방화벽, 뭐 안티바이러스 스캔 플러그인 막 이게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설치하시면 예. 그 하는 그게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저의 이용 습관을 바이러스 감염에 최적화 되도록 계속 반복 훈련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끝없이 해야 되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안전하지도 않은 거죠, 그것이. 그 기술을 떠나서 사실 이미 뭐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술 백날 해봤자 유저의 행태가 위험하면 그냥 답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 유저 행태를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하게 만들어 놓고는 뭐 보안 기술 아니라 보안이 할배가 와도 소용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준 거지. 우리 유저 그 행태 자체를. 근데 이제 그거를 반드시 설치하라라는 게 규정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3월 달에 뺐어요. 반드시 그럼 뺐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경쟁 체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뭐를 설치하는 거는 정말 낙후된 보안 보안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동안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진보된 보안 기술이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네, 그때까지. 1990년대 후반의 기준으로는 맞아요. 네.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한 15년 전의 기술 수준과 15년 전에 여러 보안 전제들에 따르면, 뭐, 그거 정도면 된다. 또 그거 말고는 별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이죠. 90년대 후반에 이 기술을 국내 기술진이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술이에요. 90년대 후반에. 한국의 애트리하고 또 기사하고 이런 데서 그 당시로는 세계 첨단 수준의 암호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고 해서 당시의 정통부는 이것이 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 해외로도 수출해서. 전 세계로. 일단은 국내에서라도 확실히 좀 밀어줘야 된다라는
담론이 득세를 한 거죠. 사실 어떤 기술을 정부가 들어서 이거 써 이래버리면 그야말로 쥐약인데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기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건데 네, 좋은 기술이면 경쟁에서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소비자나 최종 수요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잘못된 인식에서 사실 한국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위피라는 것도 있는데 무선 인터넷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스펙 뭐 그거 있는데 그것도 뭐 한국 기술진이 개발했다 해가지고 이거 세계로 퍼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가 들어서 반드시 써 이래가지고 막 끝까지 찌질찌질 가다가 결국에는 다을 던지고 해가지고 막 그 우리 관련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몇 년 동안 막 가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인인증 그것도 그래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이 되다 보니 온라인 뱅킹 사고는 제일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은 뭐 완전 뭐 코미디 소재도 되고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과정이 엉망진창으로 허술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에요. 보이스피싱으로 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즉각 재발급 받고 그 과정에서 뭐 자물쇠 카드 번호도 알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벌어지는 공격인데 그게 사실은 보안 기술이 후지니까 허접하니까 그냥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게 막대한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공인인증서를 쓰면 은행이 안 물어줘도 되는. 그거는 사용자의 과실이다. 책임을 유저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공인인증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거를 안 써도 되는데 걷어내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떠넘길 근거가 없어져. 근데 법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를 위조했을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진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주의하게 그걸 다 불러준 거는 너의 중대한 과실이다. 그러니까 위조된 게 아니고 재발급된 정상적으로 재발급된 거다. 아니요 위조되건 재발급되건 관리 책임이 자기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김호준 맞습니다 하고 인증한 거 한 거 인증서가 내 컴퓨터에 보관이 돼요.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딱 그건데 그게 지금의 보안 기술 수준의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보면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 못했으니까 은행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로직이 형성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을 고객에게 지우는 거예요. 너한테 나눠줬으니까 자 우리가 나눠줄게. 잘 관리해 이거예요. 열쇠 줬는데 너 왜 잊어버렸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 관리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좀 제대로 된 나라의 보안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이렇게 유저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런 기술을 안 쓰거든요. 왜? 유저가 그걸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막 그거를 병신 머저리 같이 왜 다 불러주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우리나라 대법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미쳤냐 너 그걸 다 불러주냐? 이래가지고 너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1년에 적어도 한 6,000명 가까이씩 매년 생기고 있다는 걸 은행이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걸 걸어놓고 있다. 한 사람만 생기고 뭐 그러면 좀 병신머저리다 할 수 있겠지만 6,000명 가까운 사람이 매년 그런 식으로 당하는데 은행은 그걸 안 바꿔요. 은행이 안 바꾸는 이유는 대법원이 은행한테 책임 안 져도 된다고 해주니 뭐 하려고 미쳤다고 바꿔요. 제대로 된 보안 기술이라면 유저가 그런 식으로 막 쏘고 넘어가고 막 그게 막 매년 몇천 건씩 생기면 아예 그 기술은 그냥 폐기를 해야죠. 그렇죠. 왜? 왜? 훨씬 다른 기술이 있는데 더 나은 다른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것이 안전하거나 진보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 거죠. 보안 기술 면에서는
유저에게 무슨 추가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그거를 너가 설치하세요? 판단해서 이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를 너가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유저 보고 너가 판단해서 너가 설치를 해라. 너 기계에.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너 기계에 무슨 짓을 할지 너는 사실은 이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엄청 무모한 행위를 유저들이 그냥 전 국민이 하도록 정말 강제하였죠. 예. 기술적으로 보면 끔찍한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강제 규정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2월 달에 그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은행들은 반드시 국정원의 점검을 받은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게 또 3월달 그 개정에서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보안 업체들이 자유롭게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무슨 변화까지 왔냐 하면,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은 했는데 막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서 은행 카드사들 보고 너희들 어떤 식으로 전자금융 할 건지 우리한테 가져와봐 해서 보안성 심의라는 걸 해요. 이른바 점검을 한다는 거지. 금감원이. 카드사의 뭐 온라인 결제 솔루션, 은행의 온라인 뱅킹 솔루션 이런 거를 금감원에 갖다 바쳐가지고 오케이를 받아야 너희들이 쓸 수 있다. 이거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했는데 그거는 죽어도 안 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날아가거든요. 6월 달에 그 너무나 신기한 게 2월 달에 개정할 때만 해도 금융위원회는 죽어도 그거 안 놓을 것처럼 그 보안성 심의가 있을 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예외를 뭐 딴데 국가기관 뭐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뭐 어쩌고 예외 뭐 하나 더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2월 달에 개정해도. 이거는 영원할 걸로 하다가 6월 달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대신에 진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보안 감사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그냥 보고하면 되도록. 지금 이때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진정한 보안 전문성은 없이 죽자사자 도장 하나 딱 찍고 공인인증 쓰나 안 쓰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쟁을 못 해요. 근데 앞으로는 미리 관청에 가서 오케이 받을 필요 없고 제대로 된 너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된 보안 감사 업체로부터 점검을 다 받고 서비스 론치를 하고 그 후에 7일 안에 그 감사 보고서를 우리한테 줘라. 이런 정말 합리적인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2월 달에 바뀌고 3월 달에 바뀌고 6월 달에 바뀌고 이렇게 자주 찔끔찔끔 바뀐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막을 몰라요. 근데 짐작을 해보면 마치 2월 달에는 뭐 보안성 심의가 영원할 것처럼 막 하니까 금융위원회는 절대로 그거를 날릴 생각은 2월 달에는 없었던 거지. 그랬는데 또 2월 달에 보면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사실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2군데에 있어요. 근데 2월 달 개정에도 보면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어느 한 군데 삭제됐어요. 그 개정표에 보면 이제 개정 전, 개정 후 이래 돼 있어. 개정 전에 보면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후 삭제 이래 돼 있거든요. 2월 달 개정에도. 근데 실은 그거는 여러분들 유저하고는 상관없고 서버 안에서 서버 관리하는 직원들이 공인인증서를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날리고 삭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유저 쪽도 삭제해야 된다. 그게 또 삭제됐어요. 한 달 만에. 그것도 좀 신기하고. 저런 거 아닐까요? 저도 내 마음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이권, 뭐 추정으로는 수백억 대의 이윤을 남기는 사기업이 십몇 년 동안
고위 관료들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규정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변신하고 이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 우리 총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 규정은 그렇게 2월, 3월, 6월에 걸쳐서 다 바뀌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강제하는 규정 없고요. 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수준으로 규제의 규범 내용 자체는 이제는 다 개선됐어요. 그렇지만 왜 시장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가? 그렇죠. 그대로요. 아직도 은행 들어가면 똑같아요. 예, 똑같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15년 동안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경쟁 안 해도 되게, 보안 기술 면에서는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자기들은 우리는 뭐 금융감독원 때문에 못 살겠어요라고 불평은 하지만 실은 편하게 장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성에서 벗어나는 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 찾아야죠. 그 다음에 뭐 리스크, 이제 위험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처음으로 자기 책임하에 뭔가 좀 해야 되겠죠.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뭔가 공공의 영역에서 불합리한데 계속 그 불합리함이 계속될 때는 경험상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거나 그게 아니면 그게 누군가의 이익이거나. 네. 다만 이제 은행 말고 그런 이 결제 서비스하고 뱅킹 서비스는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요. 이제 결제 서비스는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뭐 쇼핑몰에서 사고, 샀을 때 그 대가로 돈을 그 서비스나 물건을 공급한 자에게 주는 그런 게 이제 그렇죠. 결제거든요. 이제 그 뱅킹 서비스는 그냥 그야말로 자금 이체인 그런 건데, 그 결제 서비스에서는 이제 공인인증서 안 쓰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에 곧 들어올 거로 저는 전망하고 있어요. 은행은 훨씬 변화가 느릴 것이고. 정부 기관은 왜 안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 금감원이었던가요? 그 홈페이지 아직도 사용해야 돼요, 이거. 네. 맞아요. 정부기관은 대체로 다 사용해요. 예. 정부기관에서 공인인증서 내놔라 하는 거는 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요. 그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의 이 전자정부와 관련되는 그런 또 규정의 어느 하위 규정에 보면, 민원 관련 서비스, 온라인 민원 관련 서비스에는 민원 신청인의 신원을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라는 규정은 아직 버럭게 살아있거든요. 공인인증서가 영업을 진짜 잘했네요. 엄청나죠. 금융결제원이 영업을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국가기관,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쇼핑몰 다 먹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영업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뿌리 깊게 골수에 막 안에 막 이 박혀 있는 건데, 깊숙하게 지금 심지 박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를 쓰려면 뭐 가장 최근의 웹브라우저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웹브라우저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하면 아찔한 보안 위험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 설치한 우리나라 사람 전 국민 컴퓨터에 보면 ZQ 웹, 무슨 이니텍 뭐 무슨 프로그램 다 깔려 있어요. 네. 결제 모듈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안랩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여러 개 깔려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한두 개만 이렇게 장악당하면, 누가 장악한지는 뭐 여러 장악, 뭐 러시아 어디 뭐 마피아가 장악을 하든 아니면 뭐 어디가 장악하든 간에, 그 어디서 국정원을 말하는 겁니까?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누구든지 그 추가 프로그램 한두 개만 장악하면 전 국민 컴퓨터를 그냥 내 집 떠나듯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위험은 정말 아찔한 건데,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결국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돌아가도록 돼 있는, 그게 안타까운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순전히 사업적으로 한국의 그 인터넷 관련 그 비즈니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리바바 어쩌고 저쩌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그죠? 그거 막 막대한 규모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거기 관련되는 또 그 직업 창출이 막대하잖아요. 근데 한국을 보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도 뭐 전 세계 잘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이커머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은 물류 처리 능력이거든요. 주문을 받아서 오류 없이 빨리 신속하게 그거를 딜리버 해주는 그 메커니즘. 그거 한국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빠방하지, 물류 인프라 끝내주지, 사람도 똑똑하지. 그러면 왜 한국이 알리바바니 아마존이니 이거 뛰어넘는 그런 업체가 생겨도 뭐 여러 생겨야 될 상황인데 왜 이 모양이 되냐 이거지. 특정 사기업 돈 벌게 해주느라고 우리 IT가 10년 이상 뒤처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전송이 곧 어쩌고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너무나 간명한 거예요. 뭐냐, 우리 이커머스 뭔가 문제 있으니까 잘 되게 좀 개선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온갖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나 뭐나 간에 뭐 거기에 따라서 막 논의가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산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기술적인 논의를 막 여기서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중국 셔퍼도 사실은 할 수 있고 이게 외국 발행 카드는 또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이야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너 사고 나면 책임질래? 탁 하면 이제 대강 이제 이야기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빠져야 되겠구나. 예. 이게 그 국가보안법도 비슷한 문제인데 사람의 공포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생존 공포나 이런 거 자극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못하게 그냥 나머지는 광기가 막 굴러가도 어쩔 수 없이 막 이래 되는 그런 거 비슷하게 이것도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그 어떤 회의 공무원들끼리 막 협회 부처간 공동 회의 엄청 했어요. 저도 뭐 불려가가지고 하고 제가 하라 해가지고 또 한 회의도 있고 총리실, 행안부, 공정위 뭐 해가지고 막 오잖아요. 뭐 국장급부터 시작해서 막 과장급까지 다 와가지고 이야기해도 회의실 다 있어도 기술적으로 이 문제 공인인증서 관련되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 한 명. 또는 두 명. 제가 있으면 두 명. 그렇지 않으면 금결원이나 키사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 그 어차피 엔지니어니까요. 예. 그리고 금결원이나 키사는 어차피 저거 있어야 먹고 사는 데고. 나머지 사람은 기술을 모르니 뭔가 문제가 된다는데 회의 한 1시간 넘게 해도 뭐 결론을 못 내는 거죠. 알아야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모르는 관료들 등쳐먹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관료들 불러서 돈 줬던 것이고, 지금도 그게 완전히 사라졌나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 보안을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나쁜 거지.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착한 콜 소개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착한 콜입니다. 착한 콜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꽃배달을 이용해서 각종 단체에 기부된 금액이 현재 2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파파이스 시청자분들께 진심 감사 말씀 전한다는 광고주의 전원이 있고요. 이제 착한 콜은 외부 단체에게 기부했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 전국 퀵서비스 종사자 협동조합 이런 곳과도 단체 협약을 맺어서 관련 종사자들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역시 광고주의 약속이었습니다. 법인 후불 계약으로 사용 내역 관리 및 세금 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착한 콜 전화번호를 꼭 저장해 달라. 대리운전은 1800-9998,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술술 풀리고를 먹어야 된대요. 먹기 편한 과리평이라 물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허를 받은 뭐 파인 피토로 만든답니다. 이게 여기에 감귤 껍질, 복분자, 울금, 산수유, 감, 진피, 구기자, 메밀, 양파쑥, 미나리, 콩나물, 칡
등등 간에 좋은 각종 천연 재료를 만들어서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간 건강 자체에 좋다. 이게 제품명이에요? 술술 풀리고? 그런가 봐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요. 딴지 마켓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술술 풀리고. 시발단 기억나세요? 시발단. 제가 잡아낸 거 아닙니까? 시발단. 이렇게까지 그 시발단이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그때는. 댓글 부대죠. 이 댓글 부대가 또다시 나타났다. 라고 하는 기사를 작년 말에 쓴 분이 있어요. 경향신문에. 모 기자입니다. 모 기자. 이름 밝히면 안 돼요? 돼요. 좀 이따 나올 건데요, 뭐. 기사가 그 이후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누구도 이 기사를 받아 쓰질 않는 거예요. 보신 적도 없죠. 포털에 노출도 안 돼요.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다른 신문사 기자를 경향신문사 기자를 그러니까 한겨레 TV의 폭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다른 신문사의 이 해당 특종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기자를 직접 모십니다. 강진구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작년 말이죠. 작년 11월부터 취재했고 첫 보도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요? 2부 때로 기억되는데요. 네. 엄청 기사도 많이 쓰셨어요. 엄청. 기사도 졸라 길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 탓이 아니고 이 사건이 복잡해서 저도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신 것 같던데. 자, 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실 기사가 복잡하지 사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불러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아셔야 될 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곳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의 적합성, 타당성들을 그냥 평가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KS 마크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거 내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 7월에 사업을 하나 발주합니다. 사업의 이름은 글로벌 기술정보라는 사업을 발주를 해요. 작년 7월에요. 이게 예산을 보면 작년에 15억, 올해 43억, 내년 43억 뭐 이런 수준으로 쭉 이어지는 사업을 하나 발주를 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무선기기 형식 등록 뭐 이런 거 인증,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무전기나 뭐 이런 거 전파 인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도 하고 KS 마크도 하고 그런 거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접할 일은 별로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업에 나우그린이라는 곳에서 여기 신청을 합니다. 발주된 곳에 여기 내용을 보면 제안서를 보면 글로벌 경제 정보를 특화하고 한국의 고유 문화를 특화해가지고 경제 뉴스하고 문화 뉴스를 뿌린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268개국의 해외 경제 정보, 차별화된 문화기획 시리즈를 정보를 생산해내겠다. 거기 보면은 해외 통신원이 무려 3,000명이랍니다. 엄청난 규모죠. 해외 통신원이 3,000명이고 정보 분석가가 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자는 40명이나 있는 이런 곳이 사업 용역 업체로 선정이 돼요. 그런데 불과 두 달 있다가 이 업체의 용역 직원으로 있던 두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합니다. 9월 달에.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요. 이 KTL과 이 용역 업체 간에 뭔가 구린 거래가 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에 들어갑니다, 이게. 감사원에 처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당연히 비리잖아요. 정부 산하기관에. 자료도 빨리 내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료를 내지 말라고. 제발. 감사원에서 태도가 바뀌었대요. 나우경제, 그린경제의 회사 개요입니다. 인터넷 신문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KTL 별관이라는 곳에서 이 작업을 용역업체가 작업을 했는데 이 장소를 사용한 것은
4월부터 그랬나요? 이미 발주를 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업체가. 희한하죠? 사업이 발주되기 전부터 이용하고 있었대. 알았네,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자기들이 할 거를. 그렇죠.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이 내부 개발자 2명은 이미 발주되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졸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밝혀진 내용은 이런 겁니다. KTL 전 원장, 남국민 전 원장을 기자님이 취재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워낙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직원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15억 예산을 따왔으니까 시범 사업으로 밀어주자.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따져 있는 거예요. 전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하죠? 국정원이 사업을 이미 따놨다고 하니 이 사업을 발주를 거꾸로 하고 그 발주가 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용역을 책임진 그 책임자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모 씨인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쓴 정보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 국정원에서 사용하던 암호들이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내부 고발자 2명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죠. 정확하게 뭐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네.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사실은 이 국정원 뭐 담당한 기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노동 전문 기자인데 네. 그 두 분이 거기 있으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최저임금은 지금 뭐 두 분도 관심 없고 이제 저랑 같이 지금 이제 국정원 댓글 부대 이제 실체를 밝히는 전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그 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 제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사무실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가 전 세계로부터 경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언론사예요. 말하자면 여기가 불러 처리했지만 이분이 바로 민모 소장인 것이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이 민모 소장님의 얼굴이 궁금한 게 아니고 언론사 데스크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는 이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언론사가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마주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쭉 앉아서 이렇게 깨끗한 책상에서 노트북 하나 있단 말이야? 이런 언론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한겨레 보통 자료가 잔뜩 쌓여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뭔가 쌓여 있죠. 잔뜩 지저분하게 더럽게 아주.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담배 꽁초 막 날라. 그리고 이 민모 소장님의 실체를 좀 이렇게 쭉 파악해 봤더니 또 국가정보원 강좌를 하던 곳에 강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모 소장님이 예전에 국정원의 직원이었던 겁니까? 아니죠. 이제 국군 정보사에서 정보 경력을 3년 하고 그 뒤에 경력은 조금 불투명한데 국가정보학이라고 하는 걸 고시원에서 국정원 입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 상대로 아주 단연간 강의를 해서 실제 자기 제자들이 상당수 지금 국정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본인도 인정합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연결된 그런 분이 소장을 맡고 계시고 거기에 맡았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을 하고 나서 용역 보고서를 또 냈어요.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 보고서를 낼 거 아니에요? 용역 보고서 내용이 CIA 문서를 대부분 베낀 거랍니다. 웃기잖아요? 그것도 공개된 자료요. 예. 공개된 CIA에 공개된 자료를 대부분 베껴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평가는 만점이에요. 거의. 이 자료를 다 제가 구한 게 아니고 강 기자님이 그동안 모으신 겁니다.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이게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 전에 이제 컴퓨터 범죄 정보 수집 전담반이라고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췄냐면 국가 공공기관이 8억 6천이나 돈을 받아가지고 하라는 용역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중대한 예산 낭비 비리다 해가지고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다가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서부터 절절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절절맸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수사에 이제 처음에는 이건 반드시 수사 착수한다고 하는데 네. 언제 수사 들어가냐 그러면 수사에 마땅히 착수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 수사에 좀 정확히 착수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달라. 뭐냐 그랬더니 그 프로젝트 매니저 아까 사진에서 봤던 민진규 그런 친구들이 사용하는 예금 계좌를 하나 가져와라.
아니 그거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수사 착수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 제가 수사 착수할 근거를 마련해 줬죠. 어떻게 마련해 주셨습니까? 용역 참여자 명단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 용역을 수주하면 용역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공공기관에. 그렇죠. 근데 그 용역 참여자 명단을 본 순간 제가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268개국을 상대로 수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 경제 정보.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외국어 언어 구사능력이잖아요. 286개 언어를 번역한다고 했으니까. 네. 네. 용역팀 가운데서 네. 외국어 전공자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국어가 예를 든다면 뭐 아랍어나 중국어나 뭐 스페인어나 그죠? 이런 건 모르는데 그냥 체코어 전공자 한 명이에요. 네. 그런데 두 사람 얘기에 따라보면 그 체코어 전공자는 그나마 그 팀에서 예산 격리 담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번역가가 수십 명이 있어야 되는데. 268개국에 340개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340개 언어로 된 그 수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소기업 CEO들한테 제공한다라고 한 용역 사업을 네. 외국어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유일하게 박사가 한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박사가 경상대 수학과 계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 용역에 좀 실체가 좀 불분명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용역 참여자 명단에 내가 있냐? 나는 거기 그 유명한 가라 명단이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한 4번인가 갔는데 결국 나는 채용이 안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명단에 있는 거죠. 명단에 들어가고 아마 그 사람 이름으로 급여도 나가지 명단에 들어갔으니까 급여 나올 수도 그럴 있겠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최소한 한 명. 그게 그렇게 명단이라고 제출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 가라 명단 확보됐고 가라 그다음에 명단. 전문 용역을 수행할 만한 스펙이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급여는요? 네? 급여는요? 급여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사를 썼는데 그 용역 그 참여 인력들에 대한 그 단가표가 있어요. 견적 단가. 네. 그 단가에 보면 최저 420만 원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1,500만 원까지. 월급이요? 월. 오, 아주 좋은 일이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용역 참여자들이 몇 번씩 바뀌는데 최종 용역 참여자 명단을 제출할 때는 고졸자가 2명 있었거든요. 네. 이제 학력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졸자 2분에 책정된 몸값이 420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시스템의 서버 초기화면이고 거기 입력된 소위 고급 정보예요. 러시아는 매년 콘텐츠 크림 900억 불에 보낼 것입니다. 또 다른 100억 루블은 발전을 부여해야 합니다. 크림 과세 바스토콜 곧 2015-17년 균형 예산의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보조금 500억 불 루블을 받고 이 금액은 매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글 번역기 돌린 거예요. 소위 그 200 몇십 개국에 300 몇십 개 원에는 구글 번역기가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역 참여자 명단 허위 용역 참여자 명단을 제출한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 착수를 미루던 명분,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없다. 최초의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로 제시해 준 거죠. 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이건 이제 수사 착수할 근거 나왔으니까 해라 이제. 네. 그때 제가 실제로 그때 댓글 부대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제목을 뽑았어요. 이 용역팀이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들은 글로벌 기술 정보하고 무관하게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하면 제보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여 명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계속 서핑을 하고 중요한 키워드 검색해서 그걸 엑셀로 정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에 따른다면 저게 바로 그 대선 때 댓글 알바라고 하는 느낌이 확 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번역을 하고 있는 것도 하다못해 구글에 카피 페이스트해서 번역기를 돌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죠. 이것도 작업 일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보고서형인 거죠. 저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위 서버에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쭉쭉쭉 채워놔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받은
중소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용역 준비 단계니까 실제로는 이제 제공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준비 구축 단계다 이거죠. 구축 단계.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돌린 엉터리 콘텐츠로 가득 찼다 서버가 네. 쓰레기 정보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8억 6천 받은 용역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구글 번역기인 건 그냥 샘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샘플에 불과하다. 샘플에 불과한데 네. 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 나왔던 게 그 제보자들이 했던 얘기가 그 서버에 들어가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용역팀 말고 누군지 알 수 없는 무수한 사람의 명단이 쭉 있다는 겁니다. 명단과 아이디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사안인데 소위 이제 아이디 변신하는 그렇죠. 정도. 이 무수한 아이디나 이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보는 게 아니고 용역팀은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차별적으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드민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역팀에서 딱 한 명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에서 본 건데 그 잠깐 동안 그 사이트를 개편 그 하는 한 15분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공간인데 거기가 열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와 이름들이 보였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기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암호를 주고받았다는데 기자들이 왜 암호를 주고받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암호를 주고받는지 혹시 얘기하던가요? 거기 용역팀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도청이나 감청이 되지 않는 그 투지폰 있잖아요. 옛날 폰들. 예. 네, 투지폰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람들 지칭하는 용어를 보통 뭐 요원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요원이라고 그렇게 썼대요. 네, 서로.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이제 뭐 이 정보의 분류를 무슨 뭐 노트, 뭐 다이제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다 국정원에서 흔히들 쓰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처음 들어갈 때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고 난 후에는 당신들 사이에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동료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첫날 4명인가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갔었는데 그 첫날 그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같이 있던 한 사람이 그냥 바로 다음날 퇴사를 했대요. 하루 만에. 네. 그랬더니 뭐 거기 프로젝트 매니저가 불러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겠죠. 우리가 하는 활동은 댓글 알바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는 굉장히 뭐가 이상한데 둘이서 서로 얘기를 안 하다가 눈빛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 서로 눈빛. 아니, 서로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소굴이다. 소굴이다. 그 다음서부터 이 친구들이 유심히 봤군요. 거기 있는 동안에 가능한 모든 걸 다 녹취하고 사진 찍고 했던 거예요. 훌륭해라.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줬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월급 최저 420부터 1,500 받았는데 왜 그 제보자분들은 최저임금도 안 받은 거죠? 용역 단가가 그렇게 이제 편성이 됐는데 그거를 개개인별로 KTL 기관에서 꽂아주는 게 아니고 KTL 기관은 이제 그 용역 업체에다가 주면 거죠. 업체 사장이 이제 용역원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120만 원 받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 책정된 건 400이 넘게 책정됐는데 실제로 받은 건 120이어서 자기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최초에 저기를 찾아간 거군요. 강 기자님을. 정확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밝힐 수 없는? 아니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뭐 여하간 그렇게 찾아왔어요. 네, 찾아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글로벌 기술 정보를 가지고 뭐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것도 이상하고 기관의 성격에 맞지도 않고 뭐 하여튼 다 이상해요. 그러면 직접 보게 된 이것이 댓글 부대가 아닌가? 진짜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게 된 사례들이 더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인터넷 검색하고 키워드 추려서 엑셀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작성한 구글 번역기를 돌리는 그 엉터리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그린 미디어인데 거기서 글로벌 이코노미 또 그린 경제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네. 그 신문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 신문. 네. 그러니까 온라인 기사로 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기사들이 그 신문으로 넘어가는데 그 신문으로 넘어갈 때 아이디하고 이름이 가명이 붙고 랜덤으로 그게 계속 그 새로운 이름과 아이디로 계속 수시로 이렇게 건네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작성자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다른 게 분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아예 또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친구들을 불러서 당신들도 좀 가명을 만들어라. 한 5-6개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우연히 그러다가 그 안에 서버에서 무수히 많은 아이디와 이름이 그러니까 저장되는 댓글, 걸 그러니까 보고 우리가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1세대 댓글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위 그 게시판에 뭐 욕설을 쓴다든가 야당 쪽의 인사들이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혹은 트위터로 뭐 그 박근혜 칭찬 문재인 욕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1차원적인 댓글 부대 활동이 아니라 여기서 뭐 좀 다른 종류의 댓글 부대 활동을 했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2012년 대선 때 분명히 대선 댓글 알바들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댓글 알바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 다 집으로 갔겠습니까? 일상적인 걸 복귀했겠어요? 아니요. 그분들 어떤 식으로든 먹여 살리고 활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를 차렸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이제 그분들을 먹여 살리는 숙주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2012년 대선 때는 주로 그 댓글들을 다는 이제 수동적인 방법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이번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팀이 있고 그걸 배포하는 과정은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으로 플랫폼을 만들었다니 이루어지는 그런 의심들이 좀 보이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내준 자료 중에 대한신보라는 곳에 김대중 사기꾼 광주 폭동을 사주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문기사처럼 떠 있거든요. 이게 뭐죠? 이걸 천명하면 약간 길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용역팀이 서버에서 작업을 한 게 글로벌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신문사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신문사로 간 그 아이디들을 저희가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아이디들을?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작업이 저희가 2015년 2월 달에 댓글 부대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난 뒤에 2월 이전에 그 아이디들은 다 지워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힘들게 해가지고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찾았거든요, 지운 거를. 그 지워진 페이지에 남아있는 아이디를 역추적을 해본 결과 그 아이디가 다른 작성한 글들은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랬더니 그 아이디 동일한 아이디로 글로벌 이코노미뿐만 아니고 동일한 여러 매체의 그 아이디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추적했던 아이디들이 쓴 글을 봤더니 김대중은 사기꾼 광주폭동 사주했다. 이런 거를 모 매체에 기고한 사람으로 나오거나 또는 보면 이건 또 뭡니까? 대통령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보건 기공식 참석했다. 대통령 경축사, 대통령.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일 의심을 갖고 굉장히 가장 좀 무서운 형태의 그 새로운 형태의 뉴스 포털. 우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꿈꾸는 우익 포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뉴스 스토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각자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와서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화면은 뭐냐면 인기 공유 기사 순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1, 2, 3위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들이 인기 공유 기사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이 뉴스 스토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사를 각자 가져와서 올리고 그 기사를 좋으면 공유하는 건데 글로벌 이코노미 기자 이름으로 된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추적하니까 이 이상한 뉴스 스토어의 기자로 또 아이디가 여기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문창극 후보는 시대적 최적임 총리다. 문창극 생각나죠? 그런 글들을 쓴 것도 역시 그 아이디. 그렇죠. 그 아이디로 자기네 매체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매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댓글 부대라기보다는 댓글 그러니까 유포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있잖아요. 그걸 겨냥해서 어떤 플랫폼을 뭔가, 준비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뉴스 스토어, 뉴스 공유 기사, 새로운 형태의 뉴스 포탈, 거기에 링크가 돼 있는 매체가 지금 85개 정도로 돼 있는데, 시스템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는 어느 특정한 매체에서 한 개 기사를 생산하면 그 기사가 85개 매체에 의해서 일시에 공유가 되는 형태로. 트위터를 하나 써가지고 그거를 리트윗으로 퍼뜨렸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트위터로 쓸 것을 기사의 형식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여러 매체에 뿌리고 그것을 순위 공유 플랫폼으로 유포시키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네. 그 80여 개 언론사 중에 좀 이름이 있는 소위 애국진영 매체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실전용은 아닌 거고 데모 버전 같더라고요. 그게 첫 해니까 첫 해에 발각된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생각. 그 첫 출발은 이거예요. 그 두 분이 너무 예리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갔는데 이거 댓글 부대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수준은 댓글 부대하고 달라.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댓글과 다른 형태잖아요. 기사를 그렇죠.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그렇게 해석이 저는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댓글 알바 같은 그런 저급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얘기했네. 댓글 군단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추정인데 그렇게 강력히 추정되네요. 그린 미디어는 아직도 있습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그린 미디어를 저도 그린 미디어는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린 미디어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어때요? 그린 미디어는 이제 법인명이고 그린 미디어에서 발행하는 이제 매체가 있는 거죠. 글로벌 이코노미라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린 미디어가 이 용역을 수주한 거니까. 그렇죠. 거기도 일단 한 당사자예요. 네. 그리고 그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한 대로 우리는 전 세계에 3,000명이 넘는 통신원을 거느리고 있고 구글은 번역 성공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거의 100% 가까운 번역을 할 수 있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까지 등록하고 그렇다 이거야. 근데 지금 경향신문에서 해방을 놓는 것 때문에 우리 사업 망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번역을 담당하는 용역 직원들이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굉장히 그분 말을 제가 이해하려면 또 다른 번역기가 필요할. 그럼 그쪽에서 특별히 나온 게 없고. 네. 국정원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私日本에서 왔습니다. 딴지 스테이크 먹으러 엄청 촉촉합니다. 울랄라, 나 프랑스에서 유명한 메시가 궁해. 거기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스틱스 맥만 육즙이 가득 앞뒤로 3분과 홀리 러브.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딴지 스테이키. 은하계 최저가로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는 예전 뻔하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복도에서 장난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학교 실패입생을 모집합니다. 국정원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12월, 올 2월,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주간경향에 4차례 무지하게 많이 이제 기사를 이제 쏟아냈는데 국정원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계속 크린치만 하고 주먹을 뻗을 생각을 안 해. 그 약간 좀 때리다가 지친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어저께 국정원이 어제 국정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화가 어제 오기 전에 국감이 있었거든요.
그 산자위 국감에서 이 사업은 이 용역 사업은 일단 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악의 용역 사업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공공기관장이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용역비 회수하겠다라고 인정했어요. 국감에서 그렇게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대신 국정원의 개입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은 실패한 사업 정도로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제 이걸로 이제 일단락 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뭐랍니까? 지금까지 기사는 잘 봤는데 우리가 참았다. 그리고 오늘까지만 참겠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는 나 같은 온건파만 있는 게 아니고 소송을 강력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내가 계속 말려왔다. 그런데 내일 또 한 번 기사가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강력한 워닝을 보내 오셔가지고 저는 소송은 그쪽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기사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소송이요? 네. 검찰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불려가거든요. 이게 씨발 5년 전 사건이에요. 5년 전 사건. 아니 이건 새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5년 전 사건으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부르기 시작했어 다시. 이런 건 수사 안 하고. 이런 건 수사 안 하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주진우 기자가 검찰에 불려갑니다. 저는 그 다음 주 되겠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태규 운전사가 타고 자기가 박근혜 대표를 만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도대체? 2011년이에요. 2015년에 불러요, 이거를. 열받아가지고, 진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자, 어쨌든, 주준이 이제 안 왔어? 다음 주 화요일 몇 시에 가요? 들어가, 이제. 검찰에 불려간다고요, 2시에. 나 여기서도 갑자기 열받아요. 갑자기 막 열받아. 이런 사건은 수사를 안 하고, 5년 전에 왜 지금 부르냐고, 그거를.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지다가 다 찾은 거지. 얘 다시 불러라, 이렇게. 검찰에 불려가신 적은 없어요? 이 건으로는 아직 안 닿는데 9월 22일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한테. 예.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쪽 그린미디어 쪽에서. 아직 국정원은 전면에 나서면 판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국정원은 가능하면 안 나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길로 들으셨군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더 이상 이 수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검찰도 안 하는 걸 경찰이 뭘 하고 있죠? 경찰이 이게 수사하게 된 것도 참 이게 사연이 긴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검찰에서 제가 그 허위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이제 수사 착수해라고 하니까 이제 수사 미룰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놈들이요? 이거는 저기예요. 저자들이의 한글 버전인 거죠. 이놈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네. 바로 입건을 하면 되는데 진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정을. 피해자 제보자들한테. 예. 그래서 그게 신의 한 수였는데 저는 그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인재 수사를 좀 하긴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럼 진정하라고 하니까 진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진정을 했는데 진정하고 입건은 다른 게 입건을 하면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그런데 진정은 내사 종결인데 내사 종결은 이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진정 받아가지고 3개월 지났는데 특별히 범죄 단서가 추가로 확보되는 게 없으면 그냥 내사 종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다 했구나. 바로 그 순서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사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대충 잊었겠지 생각하고 한 6월 달쯤에 살그머니 그냥 내사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까맣게 잊고 당한 거야. 예, 이제 지나서 이제 검찰이 이놈들이 수사 이제 어느 정도 했나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사실은 이제 기자를 하다가 회사 논설위원실로 발령이 나서 논설위원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논설위원 겸 지금 이제 기자로 있어요. 논설위원씨가 되시는 분을 저희가. 네. 근데 논설위원실로 발령을 받고 나서 왠지 제가 기자실에 취재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어떻게 됐나고. 그랬더니 대사 종결했다는 거예요. 뭔 조사했냐 그랬더니 조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조사 안 됐냐 그랬더니 진정인을 갖다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인한테 전화 걸었더니 무슨 소리냐고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KTL의 전 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그 직원들이 그렇죠. 국정원에서 따왔다고 하더라. 그러면 최소한 KTL 전 원장만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누구야? 당신이 언제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그 직원이 누구야? 전 원장이니까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검찰이 부르면 진술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원장을 안 불렀죠, 검찰이. 처음에는 그 원장을 제가 기사를 쓰니까 검찰에서 이제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그 원장님이 우리한테 와서도 그런 똑같은 증언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오케이. 난 어디로 불려가도 내가 경험한 건데 당연히 얘기해야지. 그래서 전 원장이. 네. 그래서 검찰에다가 반갑게 얘기했죠. 네. 검찰에서 부르면 참고인도 나가서 진술을 하신댄다. 네. 그랬더니 안 불렀어요. 그러면 경찰은 지금 뭘 수사하고 안 불렀는데 네. 그 사이에 검찰이 수사를 아는 사이에 제 기사를 보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달라붙었어요. 그때 뭔가 예산 낭비 사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강조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거를 잘 엮으면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들을 좀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보도자료도 좀 뿌리고 이렇게 폼 좀 날 수 있는 사건이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국민권익위 파견 경찰관이 다시 우리 제보자를 불러가지고 처음에 수사할 때는 다 적극적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런데 2주 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동일하게 설설 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는 이 경찰관이 얼마나 의욕을 보였냐면 KTL 그 본관까지 가가지고 3일간 방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 다 불러다 놓고. 그런데 마지막 날 아까 보여줬던 프로젝트 매니저 민소장 국가정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다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딱 들어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경찰관이 그냥 나가라고 그랬는데 민 소장이 그 경찰관을 상대로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쌍욕을 하는 걸 그 KTL 직원들이 다 들었어요. 문제는 경찰관들이 대꾸를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 수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국민권익위가 2달 정도 있다가 그냥 그것도 또 슬그머니 흐지부지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냥 이첩만 했어요. 이첩. 네. 어디로 이첩했습니까? 그 이첩을 이제 서울청으로 이첩을 했어요. 네, 서울청으로 이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폭탄. 광역 수사대로 갖다 줬어요. 근데 경찰도 접수 받아가지고 또 동일한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게 지능범죄수사대로 배당이 되는데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받은 경찰관이 다시 또 이 내부 고발자들 불러서 조사할 때는 너무 적극적이야. 뭐 이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KTL 거기 파출소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2주쯤 또 지나니까 또 다시 절절매는 거예요. 그 시기가 국감 앞두고 내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경찰 당신들이 수사를 안 들어가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난 뭐 기사 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수사를 안 하나 못 하나 이게 아니고 당신들이 이거 노골적으로 봐주게 하는 거다라고 내가 그리고 국감을 앞두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내부에서도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이대로 그냥 버티기는 뭐하고 힘들 것 같고 누군가 희생양이 좀 필요하다. 한두 명은 뭔가 누가 죽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뀐 것 같은데 그들 내부에서 네가 죽어 이게 서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내부 분란이 일어났나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 희생양 되겠다고 손 들면 빨리 정리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감하고 오버랩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감에서 이미 기관장 스스로가 이거는 잘못된 용역 사업이고 용역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거를 이제 덮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그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한 명이 그 정년을 한 6개월 정도 앞두신 분인데 KTL 본부에 그분이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고? 예,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아온 게 아니고 국정원을 상대로 예산을 받아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 원장님한테는 내가 허위 보고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개판이 나오는 용역을 내가 제대로 지휘 감독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정원은 빠지고 그냥 사업 실패로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갈 걸 뒤집을 만한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그걸 까면은 이제 다 듣고 있을 테니까 제가 다 있는 걸 다 깔 수는 없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쓰면 당신 이제 소송 가고 이제 기자 생활 못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압박이 들어봤는데 저는 내일 또 기사 씁니다라고 하고 기사 썼어요. 기사를 쓴 게 그 우연찮게 이건 또 다른 신의 한 수인데 그 신문이 발행하는 제호가 있잖아요. 그 제호에 보니까 대표이사 옆에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회장은 지금까지 내가 취재하면서 1년간 취재하면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름이 처음 나왔어. 그린 쪽이에요? 네. 그린 그 글로벌 이코노미의 회장. 그래서 회장 아무개를 인터넷으로 뒤지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행정고시를 거쳐가지고 국정원에 봉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이 그린 쪽이 그린 쪽의 회장이 국정원 전직 직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기 한 달 전에 이분을 글로벌 이코노미에 이분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취임을 했는지 영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입을 그 취임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당 의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상 헌정회장의 따뜻한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이분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신 겁니다.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는 참 많이 있네요. 전직 국정원 출신 시끌벅적하게 취임시켰다는 분. 그분은 이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하나요? 그분을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확보해가지고 전화를 2차례 걸었는데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무 걸로 해서 당신이 으로 기사를 쓰는데 전화가 연락이 없으면 반론을 거부한 것으로 그냥 기사 쓰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연락이 문자 없어요? 메시지를 남겼더니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단지 명예회장, 무보수 명예회장이었고 였을 뿐이다. 근데 취임식을 사무실에는 간 적도 취임식을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명예회장에 불과하다. 무보수 이렇게 설명. 거의 1년에 혼자 이 뉴스를 끌어오신 강진구 기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 감독은 지금 새로운 사안을 파고 있어요. 다음 주쯤이면 또 새로운 사안을 요리를 해가지고 희한한 걸 들고 또 나올 것만 같은, 제가 살짝 들었는데 뭐 희한하게 또 나왔어요. 자, 김 감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풋사이트의 펀딩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